안녕하세요. 앞반 3학년 친구들. 저는 뒷반 가정선생님 정유진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진도가 우리 이미 배웠던 내용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아예 처음 듣는 이야기들도 있을 건데 그래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고 그럼 이제 우리 다시 열심히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식품의 선택과 구입 단원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이미 시험을 통해서 자연식품의 선택, 어떤 식품이 신선한 식품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같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학습지 3쪽, 4쪽을 같이 보면서 수업을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는 시험을 봤기 때문에 충분히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신선한 식품을 구입한 사람은 가는 싹이 난 감자를, 나는 선명한 붉은색을 띤 쇠고기를, 다는 껍질이 매끄러운 달걀을, 라는 검은색을 띠며 비린내가 나는 생선에 많은 흠집이 있고 광택이 없는 채소를 골랐다고 하네요. 이 중에서 신선한 식품을 구입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우리 친구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답은 나죠. 그쵸? 그럼 가부터 같이 한번 고쳐볼게요. 우선 우리는 이미 시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싹이 난 감자는 고르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있었죠. 우리 고기를 선택할 때는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쇠고기 같은 경우는 선명한 붉은색을 띠는 걸 골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달걀은 껍질이 매끄러운 달걀이었을까요? 까슬까슬한 달걀이었을까요? 까슬까슬한 달걀이었죠. 기억나죠? 그다음에 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검은색을 띠는 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비린내가 난다는 것도 이미 부패가 진행됐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비린내가 나지 않고 아가미가 선명한 붉은색을 띠는 그런 생선을 고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채소를 고를 때는 마찬가지로 흠집이 없고 광택이 있는 색이 선명한 채소를 고르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거를 같이 볼 건데요. 가공식품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는 우리 친구들이 이미 같이 공부했던 내용인데 소비기한, 포장 상태, 식품 표시 사항 등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식품 표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식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식품 표시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학습지 1, 2쪽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인데 특히 이쪽 마지막 부분의 영양 표시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이미 배운 친구도 있을 거고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간 친구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과는 함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품 표시라는 건 무엇이었냐면요. 식품에 다양한 정보들을 넣은 것이 바로 식품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품명이 당연히 들어가겠고요. 몇 그램인지 중량이 표시되어 있고,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서 생산했는지, 원산지, 그 다음에 요즘엔 또한 소비 기한으로도 바뀌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또한 어떻게 보관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우리 지난번에 같이 다뤘지만,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원재료 및 함량과 첨가물에 대한 것, 그리고 영양 성분 등을 추가로 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학습지 2쪽에 가장 밑에 부분을 보면은 거기 빈칸이 있을 거예요. 괄호가. 거기에 들어갈 말이 영양 표시입니다. 식품 영양 표시라고도 불리워요. 그래서 영양 표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포장에 표시를 하는 것이 바로 영양 표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가지를 필수적으로 꼭 표시하게 되었는데요.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이렇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런 내용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서 과자나 우유, 음료수 등을 뒤집어 보면은 이러한 영양 성분 표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해석할 줄 아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 어떤 과자에서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이 과자 한 봉지는 몇 킬로칼로리일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1회 제공량당 함량이 열량이 250 킬로칼로리, 총 2회 제공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힌트가 됐을까요? 몇 킬로칼로리일까요? 정답은 500kcal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1회 제공량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되게 해맑게 아무 생각 없이 이 한 봉지를 뚝딱 다 먹었어요. 죄다. 내가 혼자 다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막 총 5회 제공량, 총 3회 제공량.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1회 제공량에 곱하기 몇 배를 더 해줘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 과자 한 봉지가 예를 들어서 포화지방이 하루치 영양성분 기준의 40%를 1회를 제공했을 때가 먹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가 차지하는데 즉 이 한 봉지를 다 먹으면 총 80%를 이 과자 한 봉지로써 하루치의 포화 지방량을 다 채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게 1회 또는 100g당 영양소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총 제공 열량을 함량을 잘 확인을 해보고 판단해서 우리가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우리 친구들이 가정은 실생활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 있는 건 이미 충분히 3년 동안에 잘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섭취한 양이 몇 회 제공량인지를 계산을 한번 해보고요. 이거를 실제로 섭취한 제공량을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하루치의 몇 퍼센트를 차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라면 같은 경우도 하루에 예를 들어서 두 봉지를 먹어버리면 하루치 나트륨량을 초과를 해버리는 경우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해서 실제로 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섭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방금 전에 라면을 얘기했는데 잠깐 구경을 한번 해볼게요. 1회 제공량 한 봉지당 우리 505kcal라고 하는데요. 탄수화물이 하루치의 23%인데 놀라운 수치가 있네요. 나트륨이 무려 하루치 나트륨의 93%를 라면 한 봉지로서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봤을 때 만약에 내가 배가 좀 고파서 두 봉지를 끓여 먹었어요. 그러면은 1일 나트륨 섭취량을 초과적으로 이렇게 섭취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를 조금 더 같이 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도 식품 표시를 보다 보면은 이런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좀 살펴봐야겠죠. 먼저 우리 친구들이 저지방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저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열량이 없다라고 표현한 열량이 없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지방이 적게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저라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많이 먹었다가는 열량 섭취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이 섭취를 했다고 할 수 있고요. 무설탕을 한번 살펴보자면 말 그대로 설탕이 안 들어갔다라는 것이지만 설탕만 우리가 칼로리를 내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무설탕이더라도 열량이 높은 것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설탕은 안 들어갔지만 단맛을 내는 다양한 성분들이 또 칼로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잘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가당 말 그대로 우리가 당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천연당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무가당이라 해서 당이 아예 들어가지 않은 게 아니고요.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만 표시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거에 속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염은
우리가 말 그대로 염분이 안 들어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염분이 안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또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무가염도 마찬가지로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소금과 나트륨이 들어있을 수 있고,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만 넣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단백 저칼로리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주로 우리 우유에서 좀 많이 보이는 그런 건데요. 단백질도 열량을 내는 거는 이미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고단백이라고 적혀 있지만 우리가 지방이 없다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많이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 0kcal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열량이 5kcal 미만이면 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히 칼로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가당, 저지방, 칼슘 강화 등의 표시를 좀 더 크게 해 놓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영양 성분 표시에 해당하는 걸까요? 이거에 대한 답은요. 영양 강조 표시라고 할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양 성분 함량을 강조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무가당, 저지방, 특히 칼슘, 고칼슘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는 식품회사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님에도 우리가 이런 점들을 더 신경 썼으니 구매해 주세요라고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1회 제공량의 기준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1회 제공량 때문에 총 제공량이랑 좀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4세 이상의 어린이와 성인이 보통 1회에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을 이거를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과자 같은 경우도 업체마다 몇 그램을 1회 제공량으로 했는지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뭐 하나를 특정하게 적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적혀 있는 그램 수로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학습지 3 쪽을 같이 공부를 해 볼게요. 우리 지금까지 식품 표시와 영양 표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었는데, 그렇다면은 식품 구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잠깐 힌트가 나왔는데, 이렇게 위의 요소 중점 관리 우수 식품을 헬스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엇인지를 영상을 잠깐 보고 나서 우리 같이 한번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있어? 했어 했어. 축산물 있어? 했어. 모두 있어? 했어. 원료 관리는 깐깐하게, 세척 소독은 깨끗하게, 확인은 꼼꼼하게. 중점 관리 했어. 햇섭은 원료부터 제조 유통까지 발생 가능한 위해 요소는 줄이고 안심은 더한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햇섭은 믿을 수 있는 공정 관리로 업체엔 매출액 증가를, 소비자에겐 신뢰를 약속합니다. 안전하게 관리 햇섭. 현명하게 선택 햇섭. 이제 햇섭을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 안전처. 네, 지금 잠깐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 이 마크를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마크 같은 경우는 음식에도 붙어 있기도 하고 어떤 우수한 그런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거에 붙어 있는데, 이 햇섭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학습지 3쪽에 먼저 적어 볼게요. 햇섭. 이 햇섭은 위의 요소 중점 관리 우수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영상 속에서 등장했듯이 굉장히 깐깐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식품을 원료를 관리하고 제조하고 가공하고 조리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식품에다가 이렇게 이 햇섭 마크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햇섭 마크가 있는 상품이면은 조금은 안심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품을 고르거나 해야 될지가 좀 고민될 때는 이 햇섭 마크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아마도 우리 친구들이 의생활할 때 설명을 들었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 뭐 친환경이라든지 유기농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함부로 붙일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었었죠. 마찬가지로 농산물에도 우리가 이런 마크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이 마크를 붙이거나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크게 벌금을 맞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뭐 우수 농산물 인증 마크가 이렇게 있는데 다행인 건 좀 편안하게 우리 친구들이 마크를 봤을 때 그게 어떤 내용인지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수 관리 인증 이 마크 같은 경우는 농약이라든지 중금속 미생물 등 그런 요소들이 안전하게 관리된 농산물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마크입니다. 지리적 표시 인증 같은 경우는 이처럼 품질이나 명성 등이 지리적 특성에서 비롯된 그런 농수산물, 축산물에다가 이렇게 마크를 붙일 수 있게 하고요. 저탄소 같은 경우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그런 농업 기술을 적용한다면은 이거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유기농 마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기농이라는 그런 표현이 의생활 때도 같이 배웠었지만 우선 합성 농약이라든지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유기사료를 먹여가지고 사육한 그런 축산물에다가 마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무항생제 같은 경우는 항생제라든지 성장 촉진제 등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서 그런 기준들을 지켰다면은 이 마크가 부여가 되어 있고 무농약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번 의생활 때는 3년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여기서는 뭐 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서 이렇게 3분의 1 이하로 사용해서 생산한다면은 무농약 마크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식품을 선택할 때 이런 마크들이 조금 더 선택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다 더 자세히 우리 생활과 정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식품 첨가물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이 일단 이 첨가물들을 아마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두유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진짜로 콩을 삶아 가지고 갈아서 만든다면은 여러분이 그냥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그 두유 맛이 안 날 거예요.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시지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 색깔이 그냥 천연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착색료, 색깔을 내는 그런 것들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색이 나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마 딸기를 갈아서 마셔봤을 때도 딸기 우유 맛이 나지 않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공식품을 먹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첨가물들이 사용이 됩니다. 일단은 우리 기본적으로 이 정도 용어들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감미료 같은 경우는 단맛을 내는 걸 감미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마 그런 감미료들은 여러 가지 뭐 그런 초콜릿이라든지 음료수에서 되게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착색류는 특히 색을 내거나 복원하는데 뭐 맛살이라든지 소세지 등등에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발색제는 색깔을 조금 더 선명하게 안정하거나 유지해주는 그런 거고요. 이 향료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향을 내거나 향을 보강해주는 것이 이 향료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식품이 더 있어 보이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맛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뛰어나게 보이게끔 하는 거라면은 좀 더 우리가 유지 측면에서 변질되거나 상하는 것을 막는 첨가물들도 존재합니다. 보존료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아마도 그런 것들을 많이 봤을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김에도 우리가 그런 습기 제거도 있으면서 우리 유통기한을 더 늘려주는 그런 것들이 일단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보존료 같은 경우는 이처럼 증식을 막아 가지고 보존 기간을 연장해 주는 역할들을 하고요. 산화를 방지하는 산화 방지제가 들어가는 식품들도 존재합니다. 유화제도 좀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첨가물인데 아무래도 섞이지 않는 물질들을 섞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얘가 유화제가 안 들어갈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층이 또 분리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식품 회사에서는 이 유화제를 첨가를 하게 됩니다.
뭐 품질 계량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는 들어가진 않는 것 같은데 결착력을 높여서 이렇게 좀 더 맛과 풍미를 높여주는 거. 그다음에 뭐 영양을 보충해주는 첨가물로도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친구들이 뭐 우유 같은 경우에도 뭐 비타민 D를 더 강화했다, 뭐 칼슘을 더 강화했다 등등 이런 내용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조를 하다 보면은 영양소가 소실되는 경우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영양 강화제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이 첨가물이 사용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자세히 이 첨가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엄마, 나 배고파. 아이스크림. 안 돼.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없는 걸까? 잠깐만요. 식품 첨가물이 왜 음식에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첫 번째, 식품이 상하지 않게 보존성을 향상시켜줘요. 산화 방지제가 바로 대표적인 첨가물인데요. 기름 성분을 함유한 식품의 산화 속도를 늦춰줘 품질 저하를 막고 저장 기간을 연장시켜줘요. 두 번째,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줘요. 유화제가 바로 대표적인 첨가물인데요. 기름이나 물처럼 혼합되지 않는 두 물질이 잘 섞이도록 해줘요. 식품의 조직감을 부여하고 유지시켜줘요. 팽창제가 바로 대표적인 첨가물인데요. 가공물의 조직을 향상시키고 모양을 갖도록 도와줘요. 네 번째, 식품의 색과 냄새를 향상시켜줘요. 착색료와 착향제가 바로 대표적인 첨가물인데요. 착색료는 색을 유지하거나 부여해주고 착향료는 향을 주어 기호도를 높여줘요.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오해예요. 식약처에서 천연 첨가물, 화학적 합성품 등 두 가지 품목을 기준으로 동물을 이용한 독성 실험 결과를 통해 식품 첨가물을 ADI로 규정해 뒀어요. 여기서 ADI란 사람이 일생 동안 섭취해도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허용량을 말해요. 따라서 어떤 식품 첨가물을 ADI 이하로 섭취하고 있다면 안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원료로 한 식품 첨가물이 있는지 식품 구매 전 상품 뒷면 라벨에서 확인하세요. 아하, 식품 첨가물에 대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식품 첨가물, 이제 안심하고 먹어요. 자, 지금 이제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었고, 우리 친구들이 아마도 마트나 편의점에 가서 뒤집어 보면은 정말 많은 첨가물이 들어있다라는 걸 알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단 사람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반응이 큰 사람들도 존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첨가물을 조금 더 줄여서 먹는 방법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습지 3쪽에 식품 첨가물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보면서 내용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나올 예정인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생활 속에서 좀 이 정도는 써먹을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한 3가지 이상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건강브리핑의 배지영입니다. 오늘은 식품 첨가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식품 속 첨가물에 대한 안정성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죠. 하지만 순기능도 많습니다. 색소와 발색제는 최대한 안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각종 보존료나 산화 방지제, 산도 조절제, 고결 방지제 등을 쓰지 않으면 식품을 유통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간장과 어묵, 요구르트도 이들 첨가물을 넣지 않으면 마트에서 살 수 없고 대부분 음식 재료는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트에서 파는 식품 대부분에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예 먹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여 먹는 게 최선의 방식인데요. 오늘은 식품 첨가물 똑똑하게 줄여 먹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첨가물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제품 중 하나가 바로 햄과 소시지인데요. 거무스름한 고기 색깔을 먹음직스럽게 바꾸기 위해 아질산나트륨 등의 발색제를 많이 씁니다. 또 네모난 캔 용기에 든 햄은 아질산나트륨과 타르색소도 많고 베이컨은 산화방지제, 아질산나트륨, 인공색소 등이 들어있습니다. 첨가물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한번 데쳐 먹는 습관을 들이면 좋은데요.
햄은 요리하기 전 끓는 물에 2, 3분 정도 데치면 첨가물의 80%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특히 비엔나 햄은 돼지 창자나 식용 비닐이 입혀져 있어 데쳐도 첨가물이 빠져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칼집을 두어 군데 낸 뒤 데치는 게 좋습니다. 캐네든 햄은 노란 기름기가 몰린 부분에 첨가물이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내고 먹어야 합니다. 또 샐러드에 많이 쓰이는 통조림 옥수수는 방부제와 산화방지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체에 받쳐 찬물에 한두 번 헹궈주면 된다고 합니다. 두부도 응고제와 소포제, 살균제 등의 첨가물이 들어있는데요. 찬물에 한번 헹구고 남은 것은 역시 찬물에 담가 유리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면 첨가물이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식빵에도 방부제와 젖산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먹으면 해로울 수 있는데요. 프라이팬에 살짝 굽거나 전자레인지에 잠깐 데우면 이들 성분이 어느 정도 제거됩니다. 김밥을 쌀 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료로 들어가는 단무지에는 사카리나트륨과 색소가 상당 수준 들어있는데요. 찬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사용하고 맛살은 흐르는 물에 찬물로 한두 번 헹구고 요리하면 첨가물을 어느 정도 뺄 수 있습니다. 어묵은 뜨거운 물에 데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식감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끓여놓은 뜨거운 물에 헹구기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면은 첨가물이 가장 집적된 식품 중 하나죠. 라면은 한번 끓인 후 물을 완전히 따라버리고 다시 끓여 먹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2번 끓이면 면이 불어 식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2번째는 끓는 물에 바로 면을 넣어 조리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첨가물에 대한 내용 잘 기억하셔서 건강한 몸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상 건강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죠? 굉장히 생활 속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팁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도 소세지는 사실은 우리 정말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게 우리 발암, 즉 암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하지만 소세지 참 맛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소세지를 가끔 먹긴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래도 최후의 양심이 칼집을 내서 뜨거운 물에 데쳐가지고 먹게 되면은 짠맛도 조금 빠지면서 여러 가지 이런 나쁜 성분들도 좀 제거된 상태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친구들이 여기 나왔던 것들처럼 여러 가지 뭐 단무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색깔을 보면 알겠지만 무가 사실은 그렇게 노란색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색깔이 또 오래졌다라는 건 색소가 좀 많이 들어갔겠죠. 그랬을 때 조금 물에 담갔다가 하면은 당연히 색깔은 조금 덜 예뻐지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성분들은 빠져서 훨씬 더 건강하게 우리가 섭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는 사실은 첨가물이 안 들어간 식품을 로만 먹기는 참 쉽진 않아요. 정말로 수많은 가공식품들에는 진짜 다양한 종류의 첨가물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될 수 있다면은 이거를 그래도 조금은 가공식품은 적게 먹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어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식품 첨가물과 그리고 영양 표시 이런 내용들을 함께 쭉 공부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다면은 어떤 식품을 선택해야 할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이 학습지에 우리 빈칸을 한번 채워볼 건데요. 우리 이미 시험 문제를 다룰 때도 같이 나왔었는데 제철 식품에 대한 내용은 우리 자연식품 선택할 때 팁을 줬었죠. 제철 식품은 바로 그 계절에 나오는 그런 식품이에요. 아무래도 그 계절에 나온다라는 거는 영양 성분도 그렇고 보존할 때도 그렇고 훨씬 더 유리하다 보니까 이런 식품들을 선택하는 것이 환경과 건강을 고려했을 때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이 식품이 나에게로부터 오는 그 거리가 짧아지면은 아무래도 좀 더 신선하고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어 볼게요. 식품 이동 거리는 짧은 국내산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무래도 환경을 고려하고 건강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좀 어렵다 이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보고 아냐면 사실은 이게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었는지가 이미 적혀 있고요. 우리 마트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의 로컬 식품들을 파는 그런
코너들도 있긴 합니다. 내가 만약에 더 확실하게 알고 싶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선생님과 다뤘던 그런 다양한 식품 품질 마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면은 이렇게 조금 더 나에게 맞는 그런 식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식품을 선택하는 것도 아무래도 환경을 고려했을 때 도움이 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식품 이동 거리를 이제 이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봤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식품 이동 거리란 식품이 생산된 곳에서부터 나에게 식탁에 오기까지 이동한 거리를 의미합니다. 식품 이동 거리가 긴 식품이면은 어떨까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식품이 식탁까지 오는 데까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부제 같은 것들이 첨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본다면은 아무래도 이송을 하는 도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소모한다라는 그런 측면 쪽에서 마찬가지로 식품 이동 거리가 짧은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학습지 4쪽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우리 아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지역 식품을 우리가 로컬 푸드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로컬 푸드라는 의미는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인 경우에는 식품의 수송 거리가 짧기 때문에 보다 더 신선하고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우리 이동 거리가 긴 경우에는 에너지 소모와 온실가스를 배출했지만 이런 면에서 연료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원 절약과 환경 오염을 이렇게 하는 환경 오염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푸드 마일리지라는 개념을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푸드 마일리지 적어볼 건데요. 식품의 무게와 이동 거리를 반영한 마일리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좀 더 편하게 생각하자면은 식품이 이동하는 동안에 그런 이동 거리를 곱해준 건데 마일리지가 당연히 얘도 작을수록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학습지에 빈칸들을 일단 먼저 적어둘게요. 그러면은 이 푸드 마일리지가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부쩍 인기가 높아진 체리며 키위, 과일이 듬뿍 담기는군요. 이유식 필수 재료 소고기에 해산물도 빠질 수 없죠. 슈퍼곡물 퀴노아도 한 자리 차지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식탁에 부는 열풍에 다양한 영양소까지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지금부터는 주부가 솜씨를 발휘할 차례입니다. 이유식 7개월 차에 접어든 아들 녀석 덕분에 식탁이 풍성해졌다는군요. 저희 부부만 먹었을 때는 그냥 좀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 위주로 많이 쇼핑을 했었고요. 아기가 태어나니까 이제는 뭐 파프리카나 아니면 브로콜리나 뭐 당근, 가지 이렇게 좀 다양한 색상을 가진 다양한 영양소를 많이 좀 섭취하게 해주려고 그러고요. 철분이 풍부해 이유식으로 세끼 빠지지 않는 소고기 요리에는 각종 채소를 듬뿍 넣어 맛과 영양을 더합니다. 무려 5천여 마일, 8,000km를 날아와 완성된 불고기입니다. 국내산 새우는 철이일러 태국에서, 국민 생선이라 불리는 고등어는 이역만리 노르웨이에서, 최근 수입이 10배까지 늘어난 퀴노아는 무려 16,000여 km를 날아왔답니다. 그야말로 글로벌한 식탁이죠. 국경을 넘어 대륙을 넘어 우리가 한 번 밟아보지도 못한 땅에서 자란 식재료들은 어느새 대한민국 밥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게 국산에서 잘 재배되지 않거나 또 이제 구매가 쉽지 않은 망고라든지 뭐 체리 뭐 그런 일부 식품군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한국 거를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수많은 나라에서 출발해 긴 항해를 통해 완성된 한 끼. 이것은 식탁의 즐거운 변화일까요? 아니면 식량 주권을 잃고 있는 현실일까요? 대부분의 수입 식재료는 비행기가 아닌 선박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렇게 식품이 생산, 운송, 유통을 거쳐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거리를 푸드 마일리지라고 하는데요. 영국의 환경운동가 팀 랭은 산지에서 식탁까지의 거리, 푸드 마일리지와 식품의 안전성에 주목했습니다. 식품의 이동 거리가 짧게 되면 식품을 운송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변질이나 부패 염려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방부제 처리 또는 이제 화학약품 처리 같은 걸 하지 않아서 건강한 식재료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제 하는 측면이고요. 운송 거리가 길게 되면 즉 푸드 마일리지가 길게 크게 되면 거기에 이제 화학적인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JTBC 자,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푸드 마일리지에 대한 개념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식품을 선택할 때도 조금 더 이동거리가 짧은 그런 것들 위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환경과 건강을 생각했을 때는 이로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제 신선하고 안전한 자연식품의 선택 부분은 우리 이미 다뤘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우선은 우리 이미 시험 문제에서도 풀어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더 이상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우리 특히 외관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했는데 시들지 않고 상한 부분이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저장 기간이 오래되지 않고 보관이 잘 된 거를 선택해 준다면은 우리 친구들이 보다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포장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포장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품질 인증 마크들을 확인을 해보는 거 그리고 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원산지 표시 등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품 이력제는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생산부터 판매 소비까지 이런 모든 단계의 정보들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살 때도 이거를 확인을 해보면은 이 소가 어디서부터 키워지고 어떻게 유통이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내가 우리 식탁에 오는 그런 먹거리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에 관심을 더 갖고서 신중하게 더 좋은 식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식품 표시와 그다음에 푸드 마일리지 이런 첨가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마트에서 식품을 선택할 때는 이처럼 다양한 정보들을 꼼꼼하게 잘 따져가지고 목적과 용도에 맞게끔 적합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늘 강조하지만 가정 시간은 단순히 시험으로서만 끝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그냥 이론적인 내용만 하고서 흩어서 그냥 버려버리지 말고 정말로 내가 식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잘 활용을 해서 나의 건강과 환경에 이로운 그런 소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모양을 보고 신선한 정도,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신선한 정도를 확인하는 거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인증 마크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본다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4쪽을 완전히 끝내지는 않고 우리 식품 이력제까지 같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4쪽 같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았고 이제 남은 시간에는 자습하면서 같이 학습지 마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